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에 의해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거래관리제도에서 가격폭 제한인데요.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는 걸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수준까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 못하도록 가격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가증권, 코스닥 전부 상한 30%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뭐 정리 매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ELW라든지 신주 인수권 증서, 신주 인수권 증권 이런 진짜 주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프랑스, 태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제일 중요한 건 30%이고요. 모든 나라에 있다는 틀린 거예요.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요 지문 기억하시고, 매매거래 중단 제도는 서킷 브레이커스죠. 그래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때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스니까 퓨즈 끊어주듯이 이 회로를 중단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중단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기억할 거는 단계별로 1, 2, 3단계에 도대체 몇 퍼센트가 떨어지면 서킷 브레이커스가 발동되느냐.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 이거 시험 문제에 뭐 50, 15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요 숫자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8, 5, 20 기억하시고, 만약에 서킷 브레이커스가 발동이 된다. 그러면 20분간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이때는 신규 호가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취소 주문은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3단계의 경우에는 취소도 안 되고,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서킷 브레이커스가 발동하면 그 다음에 다시 1단계는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20분도 중요하고 40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8, 15, 20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 주문은 가능하다는 지문도 가끔 나오고, 1일 1회 요거 중요하고, 장 종료 40분 꼭 기억하시고요. 3단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20% 이상 하락한 거기 때문에 얘는 20분간 중단하는 게 아니라 3단계가 발동되면 하루 종일 그날은 그냥 장 끝나는 거예요. 시장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매매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취소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접수는 불가능하고요. 얘는 장 종료 40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가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문 닫고 끝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40분 전이라도, 종료 40분 이후라도 만약에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그냥 문 닫고 끝낸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 8, 15, 20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처럼 숫자 바꾸는 지문들 잘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매매는 사람이 거래할 수 없어서 기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이 거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아니 차익거래 펀드 같은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 기법입니다. 그래서 차익거래나 인덱스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하고 달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일제히 같이 움직이죠. 프로그램을 5% 올라가면 사, 그러면 다 사고, 팔아, 다 팔고 시장이 교란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효과 효력을 이제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경찰차가 나타나서 전부 다 사이드로 붙어, 이 얘기거든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아까 서킷 브레이커스는 하락할 때만 발동했는데 얘는 등락이에요. 하락이 아니고 올라갈 때도 발동한다는 것이고,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매수 효과의 효력, 그 다음에 매도 효과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 1, 5로 사이드카를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5% 이상 등락하게 되면, 그것이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5분간 정지된다. 이것도 역시 1일 1회 하면서 발동하고요. 서킷 브레이커스 똑같이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고요. 시험에 뭐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횟수 제한이 없다, 이런 지문들 챙겨주시고, 개별 종목만 매매 거래가 정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된다면 특정 종목만 일시적인 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30분 경과 이후에 매매가 재개된다. 이건 시험 문제에 정지할 수 있다 없다가 주로 나옵니다. 개별 종목도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배당락 권리락은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배당은 보통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12월에 배당을 한다고 하면 1월 달에 사면 12달 기다려야 되고 12월에 사면 조금만 기다려도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1년 기다려야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하고,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그 권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주를 받을 수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만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날짜예요. 예를 들어 기준일이 언제다. 그러면 그날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배당권,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식을 들고 있으려면 보통 결제가 3영업일이죠. 그러니까 그날, 그 전날, 3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그래야 그 당일날 내 손에 주식이 있게 된다. 이 날짜 계산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배당 기준일이 경과해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2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이익 배당 받을 권리는 소멸되는 거죠.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는 1년 기다려야 된다는 이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12월 결산법인이고 배당 기준일이 28일이다.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다. 그 우리 언제 매수해야 돼요? 28, 27, 26일 날 사야 28일 날 내 손에 주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2월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주식이 들어오는 거고, 배당락은 12월 27일 날 배당락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월 27일 날 내가 사도 어차피 그 권리는 가질 수 없으니까, 그 얘기고, 권리락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경과해서 신주 인수권이 없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일이 D일이라고 하면 D-2일 당일 그 전날이 되는 거죠. 똑같이 3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D-1일에 권리락이 든다. 요거는 위에 얘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 공시, 증권시장 내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상법상 주주를 대상으로 기업 정보를 직접 공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소액주주에게 언제든지 회계 장부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발행시장에서는 맨 처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유통시장에서는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하게 사업보고서, 이건 통상 이제 1년인 거죠.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와 같은 정기 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수시 공시가 있고요. 기타 공시가 있죠. 공개매수 신고라든지 시장조성, 안정조작 같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세 조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공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공시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개념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자기 회사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어요.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 직원은 무조건 거래 후 6개월 이내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은 반환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매매 이익이 발생했으면 반환한다. 요거 3개월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6개월 잘 챙겨주시고,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되면 내가 그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주식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 후 5일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요게 이제 소유 상황 보고 제도고요. 공매도 규제. 공매도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차입해서 매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해서, 그래서 미리 팔고 나중에 하락한 주식을 사서 갚는 형태, 이런 형태인데, 요건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세 조정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규제가 될 것이고, 사기적인 행위, 시세 조정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로 시세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거를 사기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국외에서도 적용되는 역외 적용이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에서 6개월이라는 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중에 세 개를 놓고 나머지를 넣는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때 프로그램 매매, 배당락 이런 것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어서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용어인데요. 이 용어도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죠. 손해가 나서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파는 거 이걸 우리가 손절매라고 하고요.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외부에 차입을 해서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요. 관리 종목은 상장이 됐는데 요건에 미달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요건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를 하기 전 단계 요거 이제 관리 종목인데 요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최종 부도가 났거나 은행 거래가 정지됐거나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됐거나 심각한 자본 잠식이 있거나 거래량이나 주가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에서 부정적인 감사 의견이 나왔거나 주된 영업 활동이 정지가 됐거나 주식 분포가 기준치에 미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 통상적으로 이제 1년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이제 1년이에요. 1년 이내에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요 상장 관리 종목에 대한 요건, 다음 중 주식의 관리 종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럼 이건 되게 어렵죠.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때 많이 나오는 지문, 자본이익률 감소, 주가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 관리 종목에 대한 요건 자주자주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너무 비싼 거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액면을 쪼개서 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높을 경우에 유통 물량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액면을 쪼개는 게 액면 분할이고 액면 병합은 거꾸로인 거죠. 주가가 너무 낮다든지 물량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합치는 거를 이제 액면 병합이라고 하고요. 분식회계는 화장 분자죠. 그래서 가짜로 그런 이제 재무 상태를 조작하는 회계를 분식회계.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서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고 시가총액은 주식 숫자 곱하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 하면 그 회사의 주식이 현재 주가로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야.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그래서 주식 숫자에다가 시가를 곱한다는 것이고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 지주제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탁옵션은 나중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주식을 받거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옵션. 요걸 이제 스탁옵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뭐 스탁옵션이라든지 분식회계, 그 다음에 액면 분할과 병합 바꾸어서 그리고 뭐 레버리지 효과 이런 거 나오고요. 하나의 문제로 나올 때는 관리 종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 투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가 지수는 이제 인덱스죠, 인덱스. 그래서 개념은 기준 시점을 100으로 놓고 비교 시점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지수, 인덱스고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가 평균 방식이 있고요. 주가 평균 방식은 각각의 주식들을 한 주의 가격을 다 더해서 평균 내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문제냐면 한 주의 가격을 평균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싼 주식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 있으면 얘는 주식시장 전체의 퍼센트가 크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똑같이 한 주당 가격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시장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기 어렵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가총액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시가총액 방식이 훨씬 더 현실의 반영이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은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지수를 계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시가총액 방식이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다 시가총액 방식이고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다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주가지수 방식으로 계산되는 지수 두 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하고 니케이 225 얘는 주가평균 방식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뭐다? 시가총액 방식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코스피는 시가총액 방식이고요.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놓고 시작한 주식이고요. 코스피 200은
200 종목의 지수인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그럼 주로 대형 우량주, 업종 대표주가 선정이 되겠죠. 200 종목으로 선정합니다. 1990년 1월 3일을 100으로 놓고 시작했고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파생 상품 중에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가지수 옵션의 기초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파생 상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주가지수 선물이나 옵션의 기초자산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매년 6월에 지수 구성 종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변경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을 본때서 코스피 시장에 가기 어려운 벤처기업이나 유망 기업들을 이제 거래하는 시장이 되겠죠. 2000년 이후 1996년 7월 1일 주가지수를 1000으로 산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날짜보다는 100이 아니라 100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는 주가 평균식으로 산출한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00 종목을 선정한다? 아니요.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 다양한 걸 고려해서 200 종목을 선정한다는 거니까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은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의 수익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매매 차익이 있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래서 매매 차익, 매매 차손이 있고 또 하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기업의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하고요. 또는 매매 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확정 금리형 상품보다는 기대 수익은 당연히 높을 거고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죠. 과세하지 않고 증권 거래세만 냅니다. 누구에게? 매도자에게. 그래서 우리 비상장 주식은 0.43 그리고 코스피 0.23인데 얘는 농특세 0.15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0.08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똑같이 0.23 증권 거래세만 0.23이었고 장외 거래에는 0.1%죠. 그 숫자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문제 보면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모두 비과세다. 배당 수익은 과세하죠. 네, 매매 차익만 비과세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자본 이득으로 과세한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배당 수익. 배당 수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창출한 이익에 대한 분배 권리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주식 한 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10주당 지급한다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최근 액면 배당률 대신에 시가 배당률을 공시하고 중간 배당도 활발하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배당하는 것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 중간 배당은 금지하고 있다. 틀린 거고요. 배당 기준일은 3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 아까 우리 배당락에서 말씀드렸던 그 얘기고요. 3영업일 기억하시고 배당금은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을 과세하죠. 요거는 소득세,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 더한 거죠. 만약에 지방소득세 별도라고 괄호가 있으면 얘가 15.4가 아니라 14%가 돼야 맞는 거고요. 금융투자업자가 원천 징수합니다. 밑에 보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 기준일 전일까지가 아니라 3영업일 전까지고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 과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표시됐으니까 15%가 아니라 14%가 된다. 이런 지문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주가와 주식 투자 수익률의 변동 요인을 살펴보면요. 시장 자금 상황을 봤을 때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받은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매출을 했을 때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수익은 감소할 거고요. 주가는 하락하겠죠. 두 번째로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하고 채권의 가격은 반대 방향. 요거는 채권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싼 채권을 사고 주식을 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금리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위험한 주식보다는 안전한 금리 높은 예금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거예요. 어쨌든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요인이다. 시험 문제는 위에처럼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한다. 틀렸다.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실물 경기하고의 주가와의 관계를 보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급격하게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소비가 위축되겠죠. 물가가 비싸니까.
그리고 원가가 상승하겠죠.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가 위축돼서 물건은 안 팔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비용이 많이 들면 수익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하락할 거예요. 그런데 완만한 물가 상승이에요.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가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완만한 물가 상승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팔았을 때 물가가 올랐으니까 매출액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도 늘어나고 주가는 상승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겠죠. 수익이 감소할 테니까. 미국, 중국 경기 회복. 지금 전 세계 주가, 전 세계 경기와 우리나라는 동조화, 커플링이에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국내 제품 수요가 늘어날 거고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의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호재죠. 똑같이 1달러짜리 하나를 수출했는데 환율이 1,000원일 때 매출액은 1,000원.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매출액이 1,500원으로 오르면서 기업 이익 상승,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환율이 하락하면 반대 방향으로 하락할 것이고 해외 경기의 변동이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동조화 현상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다음에 투자 심리를 보면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는 경기라든지 시장 자금 상황의 영향을 받고요. 일시적인 주가 등락은 투자 심리, 개별 기업의 상황,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요거 바꾸어서 간혹 시험에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경기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건 그 기업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심리에 의해서 그래서 막 몰려다니는 이런 심리 때문에 그렇다. 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주가와 주식 투자 비율의 변동 요인을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고요.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고 경제 외적인 국내 정세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정치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투자자 동향이라든지 신용거래나 차익거래, 지분 이동, 외국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기업의 개별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증자, 감자, 인수합병, 배당, 임원 인사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주가는 변동하고요. 주가 수익 비율.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B라는 기업이 있고 우리가 주당 순이익, 전체 수익을 주식 숫자로 나누면 한 주당 이익이 얼마다. 이거를 earning per share, EPS라고 합니다. 한 주당 이익이 똑같이 5,000원이에요. 네, 똑같이 5,000원이에요. 그런데 주식 가격이 주가는 우리가 프라이스 P로 표시합니다. 주가가 A는 시장에서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B는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 얘기죠. 기업이 한 주당 이익이 5,000원씩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익 측면에서 A와 B는 기업 가치가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A는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B는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사셔야 돼요? 당연히 A를 사야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같은데 시장에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가 같다는 걸 알게 되면 가격은 두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A의 주가가 오르든지 B의 주가가 떨어지든지. 그래서 25,000원이면 25,000원 균형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는, 즉 시장에서 싸게 팔리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주가 2만 원을 EPS 5,000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A는 몇 배냐면 5,000원 대비 2만 원은 4배거든요. 4배. B는 몇 배냐면 6배죠. 이걸 우리가 PER, per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스, P가 프라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E는 earning이니까 EP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와 이익, earning의 레이쇼, 비율.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요거는 가끔 산수, 계산은 산수인데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PER은 여러분이 앞에 P가 프라이스, 주가다. 주가를 뒤에 E는 뭐냐면 earning, 벌어들이다,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PER이다. 그럼 얘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
요게 이제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죠. 현재 가격, 이게 주가,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채권 금리의 역수, 예를 들면 10배다. 주당 순이익의 10배다. PER이. 이거는 우리가 10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주당 순이익을 10번 합친 게 주가라는 뜻이니까 결국 채권이 뭐예요? 이자를 합친 게 채권 가격인 거잖아요. 그것의 거꾸로 개념이다. 이런 뜻이고요.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걸로 평가된다. 이거 높을수록 시험 많이 나요. 낮을수록. 모든 요소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규명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뜻이고요. 기억할 건 이 두 가지예요. 공식하고 낮을수록 그 저평가된 것이다. 시험에 PER이 높을수록 저평가돼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틀린 거죠. 낮을수록이고. 자, 문제 볼게요. 현재 주가 10,000원, 단기 순이익이 200만 원, 발행 주식수가 1000주예요. PER은 우리는 이제 주가 10,000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니까 전체 이익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 나누기 주식 숫자가 몇 주예요? 1000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공 3개 띄면 주당 순이익은 2,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10,000원 나누기 2,000원 하면 5배인 거죠. 10,000원은 2,000원의 5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요 계산하는 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는요.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 고객이 주식을 팔고 예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건 다시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주가는 상승할 거야.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했다.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상승했다. 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7개, 경기보다 먼저 가는, 그래서 경기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앞으로 한 6개월 뒤에 경기가 좋아질 걸 예측할 수 있는 지수예요. 7개가 있거든요. 얘는 여러분이 힘들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구인 구직 비율, 건설 수주액,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 재고 순환 지표, 소비자 기대 지수, 코스피, 장단기 금리 차. 그래서 시험에는 대놓고 다음 중 경기 선행 지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국내 수출 출하 지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얘는 선행 지수가 아니라 동행 지수고, 후행 지수라고 교재에 명시되어 있는 이직자, 상용 근로자 수,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이거는 후행 지수지 선행 지수가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가한테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상이면 좋아질 걸로, 100 이하면 나빠질 걸로 판단한다. 100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세표인데요. 얘는 시험 문제에 시세표를 하나 이렇게 주고요. 시세표를 주고 뭘 물어보냐면 다음 시세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 위에 있는 지문 같은 거예요. 종목은 글자 그대로 주식의 이름이고요. 종가는 오늘 끝난 가격, 전일 대비는 어저께 대비.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가는 그 세모는 가격이 어제 대비 올랐다는 것이고, 아래로 떨어지는 세모는 떨어졌다는 것이고, 화살표는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 화살표로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맨 위에 있는 요 땡땡 산업 한번 볼게요. 11,900원이에요. 오늘 종가 끝난 게 전일 대비 250원 떨어졌어요. 그럼 어저께 가격은 어떻게 산하죠? 전일 대비 250원 떨어져서 오늘 11,900원이니까 오늘 11,900원에다 250원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12,150원이 어저께 가격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에 땡땡 산업의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보다 낮다. 이걸 이제 비교해 줄 때, 예를 들면 전일 가격보다 크다 작다 할 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거래량은 그냥 글자 그대로 거래가 된 양이고요. 시가는 시작하면서 맨 처음 거래된 가격, 고가는 가장 높은 가격, 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 그 다음에 최근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땡땡 산업이다. 요건 이제 그냥 지문이니까 꼭 얘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첫 번째 있는 산업을 볼게요. 전일 종가는 얼마예요? 11,900원에 250원 더하니까 12,150원이 전일 종가예요. 금일 저가가 11,750원이죠. 보다 낮다. 어저께
12,150원인데 오늘 11,750원이 저가니까 이건 틀렸죠. 그쵸? 왜냐하면 어저께 종가, 전일 종가가 금일 저가보다 높다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표 보는 거, 특히 종가 전일 대비로 어저께 전일 종가 계산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채권의 이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